김건희와의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또 줄줄이. 전국 어디 다녔어요. 예. 저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올백보다 아무도 안 썼잖아요. 쟤는 누구야? 네. 다 이게 손가락질 했는데요. 유튜버한테 다 당했다. 계속 당하고 있다. 이명수가 지난 정권에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친구 구속됐어야 됩니다. 압수수색까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허재영 기자 집은 그 아파트 현관문을 뜯었더라고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는 발을. 아니 그 권성동 응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조만간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아니 초심님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버림받은 기성 언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난맥상을 보이면서 언론계에는 비리나 정책 실패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기성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독립 매체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기성 언론,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성 언론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일단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는 막을 내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를 감시해야 하는 기성 언론은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오늘은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독립 언론, 시스템 밖의 언론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현자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이슈의 뒤를 파헤쳐볼 현자 타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하면은 뭐 김건희와의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예. 뭐 줄줄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는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또 줄줄이. 네. 예. 윤석열 정권 한 3년여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가장 고생들 많았던 기자들이고 또 할 얘기도 많은 기자들이고. 자, 일단 영화가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압수수색이 있고. 네. 이쪽도 영화가 예전 거 하나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이제 다 개봉했다가 내렸어요? 내려서 퍼스트 레이디? 예, 퍼스트 레이디. 지금 OTT에 지금 OTT에 걸려 있고. 걸려 있습니다. 예. 예. 압수수색은 지금 한참 오늘 공식 개봉은 오늘 23일에 합니다. 네, 오늘 개봉을 하고요. 김용진, 한상진 저가 이제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과 그냥 단순하게 언론에 대한 탄압이었냐? 저희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언론을 상대로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을 시험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이게 바로 1차 내란 연습이었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 국민을 장악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이런 줄거리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근데 김용진 저희 선배가 약간 크게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책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개정판이 나오고 그 이명수 기자가 좀 읽을 수 있게 많이 부드럽게 조금 고맙습니다. 흥미롭게 바꿨습니다. 예. 뭐 그래도 안 보겠지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명태균 쪽에서 나올 거는 아직 많아가지고 그걸 쥐고 있는 건 이제 봉지욱 기자인데 봉지욱 기자가 지금 네. 취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근데 저는 뭐 저희가 하는 것도 하는 건데요. 예.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명수 기자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아마 권력을 잃으면 권좌에서 내려오면 윤석열과 통화했던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 시작할 거다. 이유는 하나죠. 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네. 윤석열은 그냥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고, 저는 그 일이 이제 이번 대선 기간에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근데 저희 보니까 윤석열은 같지만 지금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나 뭐 이런 대선 후보들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전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전 윤석열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 언론 기자회견에서 홍준표가 보여준 행동들은 윤석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적대적인 언론이라고 앞에서 규정하고 기자가 질문하면 됐다고 하고 나가버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저희 보도죠.
저희 질문을 안 받으니까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신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라.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같은 사람은 동장 면장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받고 휙 그냥 가버리고 옆에서 저 뉴스탑합니다. 뭐 안 됩니다. 저 그러면 그래 하면서 튀어버리고 괜찮아 그래도 말이야 하면서 토크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언론이 만약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앞으로 우리 언론이 단합해서 홍준표는 인터뷰하지 말자, 홍준표에게 질문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 언론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CNN 기자나 쫓아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본인에게 불편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뭐 심지어는 권성동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국회 내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그런 말들을 내뱉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뉴스타파가 사과해라 먼저. 아니면 뉴스타파를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공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그 국민의힘이란 당은 어쩌면 윤석열이 그 지난 3년간 보여줬던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고 검찰권을 동원해서 언론을 수사하는 압수수색하는 이 모습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윤석열의 그 모습에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 모습들이 국민의힘의 본 실체입니다. 그게. 실제로 백악관에서는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취재를 하러 다니는 길목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담을 쌓아가지고 막았어요 복도를. 제발 기자들 넘어오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얼마나 행정 권력에 대해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함께 뭉쳐가지고 공격을 해대면 저 짐승들 하면서 아예 복도를 갖다 담으로 막아버렸죠. 혹시 저 이명수 기자도 서울에서 이명수입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텐데. 선생님 제가 전국 어디 다녀도요. 예. 저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가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가 공천 개입이나 당무 개입하는 거 그 한동훈 쪽에서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대남 그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예. 저 보도하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개파 쪽에서는 저를 되게 좋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EJ 안에 EJ. 예, 이명수를 영입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회할 텐데. 후회할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녹음명수입니다. 극우 우파 쪽에서 이명수를 녹음명수라고 딱 이름을 별명을 지었어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잖아요. 검사 시절에.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친한 기자들에게는 정말 잘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밥도 사주고 일종의 그 기자들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그 아이템을 던져주고 보도가 되게 했다고 해요. 예.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녹음 파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문제라고 보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가 나오면 나랑 아무리 친했어도 예전에 이 사람이 검사 시절에 문제 있는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했다면 기자들은 대부분 녹음합니다. 예. 저는 뭐 예전에 아예 자동 녹음되게 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을 지금 대선 정국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기자라면 그걸 공개해야 되거든요. 한 번의 어떤 말실수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관이나 삶의 방식이 담긴 또 왜냐하면 사실 언론을 뒤에서 움직여가지고 서초동 편집국장 노릇을 했다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그거 녹음 파일 갖고 있지만 쥐고 있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떤 그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가 그 부적절한 언론관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데 뭐 어떤 작용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처럼 검찰을 동원해서 또 언론사 압수수색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뭐 후보가 뭐 반드시 뭘 했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분이 비공개 사석에서 법상에서는 어떻게 뭐,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과 행태를 보였을 때 기자들이 연대해서 언론을 존중하세요. 예. 기자들한테 이렇게 할 정도면 국민들한테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데 기자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휘두르던 것에 익숙한 사람은 윤석열처럼 그런 거죠. 이것들을 부리면은 얼마든지 내가 이용해 먹고 우위를 계속 점해갈 수 있다고 언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결국 국민 여론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하는데 이 대통령
그다음에 구속 기소된 대통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또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장관 강요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언론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전에 검증 못한 책임이 언론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아, 저 인간이 대통령, 아, 저 인간이 장관, 저 인간이 국회의장, 당대표, 내가 왜 저 검증을 못했지?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한 건 언론이죠. 검증할 책임을 뭐 제대로 못 해냈으니까. 이렇게 좀 아프게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는 다 내놓고 검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2020년인가요?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예. 기억하시잖아요. 안 된다. 그때 이 인간은 안 된다. 윤우진 그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윤대진이 소위 말하는 소윤 자기 측근이었잖아요. 이남석 변호사가 다 똑같은 특수부 출신인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을 했는데 소개를 해준 적이 없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 공격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하고 그때 당시 한상진 기자가 10년 전에 녹음 파일을 꺼내가지고 급하게 그 현장에 가서 윤석열의 반론을 받을 때 옆에서 그 반론을 못 받게 좀 방해하고 이렇게 했던 게 한동훈이에요. 윤석열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급하게 만들어서 리포트 보도를 했어요. 그 리포트를 인사청문회장에서 틉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랬던 국민의힘이 지금에 와서 뉴스타파를 언론이 아니다. 자기들이 그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에서 뉴스타파 보도 영상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야.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써달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만 언론으로 인정하고 기자 인터뷰를 할 거야.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비 후보 경선이잖아요. 지금 2단계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린 윤석열이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이보다 더 최악의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제 최근의 사태를 보면 더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돼요. 사실 이런 점은 이명수 기자도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보도했을 때 당연히 이 정도의 이슈고 파괴력이면은 모든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정보 좀 나한테 좀 넘겨줘 난리가 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 보도를 할 것 같은데 뭐 하긴 뭐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그 반이라도 할 것 같은데 달라소리도 별로 안 하고 받아쓰기도 별로 안 하고 하가 어쩔 수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받아쓰고 네. 항상 이런 양상으로 보여서 뭔가 불만이나 아니면 아쉬움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기자들이 보니까요. 저는 뭐 기자 출신은 아니지만 쫄보들이 많더라고요. 쫄보들이더라고요. 검찰 권력들이 그렇게 무섭다? 검찰 권력이니까 못 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 녹취록이 나가고 나서 이 녹취록 들어보면 저는 그랬거든요. 내용보다는 김건희의 목소리의 저렴함 아,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냥 끝날 거라 나는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걸크러쉬로 이제 포장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저쪽에서 들으면 사실 술 냄새가 나는데 네 그렇죠. 걸크러쉬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요. 디올백 보도 때도 그랬잖아요. 네. 디올백 보도 아무도 안 썼잖아요. 그때. 그때 레가시 언론들은 나서가지고 이런 취재 기법은 곤란하다라든가 예. 이게 어떻게 이게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냐 하면서 디올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꽤들 애를 썼죠. 네, 저라는 존재를 기자들이 몰랐잖아요. 예. 몰랐는데 녹취록이 딱 나왔는데 쟤 누구야? 예. 다 이게 손가락질했는데요. 근데 대선 이후 끝나고 나서는 JTBC고 TV조선이고 조중동 애들이 만나자고 다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인간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 언론 공부 못했어. 그래서 저를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 동생 됐고 사람 만나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만나보니까 그걸 좀 해소시킨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이런 거에 넘어간 거지 이제. 지금 지금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지금도- 말끝마다 건의 지금도- 누나 건의 누나인데. 최근에는 그럼 언제 통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화기 2대 있었는데 전화기가 안 돼가지고요. 안 되고 뭐 텔레그램 또 뭐 계정 뭐 날라가는지 안 되고 가족들을 친척들하고 좀 관계를 좀 가졌다가 뭐 아쉬운 거는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본인이 나한테 전화해야죠. 그렇죠. 본인이 해야지.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김건희 얘기를 써줄 것이며 다 제가 제일 많이 공격했으니까 저는 계속 친인척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주위 사람들한테 김건희 임명수하고 인터뷰하자. 예. 대한민국에 그래도 제일 많이 저격했으니까 나하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는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하는 대로 내주잖아. 뭐 그때 왜곡하지도 않잖아요. 네, 외국 안 하고 좀 서로 녹취하자. 각자 하고. 예, 그대로. 그대로. 예, 그 마지막 엔딩을 그렇게 좀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엔딩을. 예. 그럼 이제 김건희 전문가로서 요거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출마를 하겠나요? 앵커님,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평론가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 뭐 자기들은 좀 만나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아니 대통령 출마 얘기하길래 아니 영부인이 되고 나서 여사가 되고 나서 어디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소개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안 나왔대요.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더듬더라고요. 예.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안 서봤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 그래서 자기가 지난 대선에서 컨트롤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 역할은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대선 후보 대통령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얄팍하긴 하지만 감각적으로는 좀 뛰어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맥락을 짚어가거나 하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진해는 검찰 권력을 끼고 있었잖아요. 예. 불법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지금 이명수 기자는 소송당한 걸로는 왜냐하면 지난 정권의 특징이 기자를 갖다 항상 고소 고발하는 이 나쁜 맞습니다. 습성을 예. 윤 정권에서는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난리치면은 그걸 렐름 받아가지고 뭐 보수단체가 한다든가 국민의힘이 또 기자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 정치인이 직접 건건에 대해서 기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도 참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명수 기자는 고소고발 당한 것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도 많이 고소고발 들어와서요. 예. 검찰총장 때부터 윤석열이가 고발해가지고요. 출근할 때 한번 인터뷰 시도했다가 나가면서 인터뷰 시도했는데 나가면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해가지고 제가 주거 침입죄로 주거침입. 고발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슈화 좀 됐었죠. 예.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인가 싶기도 한데 뭐 방으로 뛰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봉지욱 기자는 송치돼 갖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윤석열 명예훼손은 재판 1심 재판 명예훼손. 중이고요. 오세훈이 있고 유일인 방심위원장 친인척들이 또 고소한 게 있고 다 되게 많아요. 그 되게 많아서 웬만하면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를 저 혼자 가서 받습니다. 그냥 받다가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 있는 경찰은 검찰을 송치기 전에는 경찰은 뭐 그냥 말을 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찰이 있는 게 하면 어떤 경찰은 얘를 어떻게든 해서 기소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해야지. 근데 보면은 뒤에 검찰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를 하니까 지금도 지휘란 말은 없어지긴 했지만 경찰이 반려해가지고 이거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검찰이 지금도 마쿠에서 실력 행사를 꽤 많이 한다는 것도 있고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은 단수공천 고양정에서 경기도 고양정 단수공천 받았다가 저희가 이제 보도한 것 때문에 한동훈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억울함을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민형사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형사는 경찰 단계에서 잘 끝났는데 지금 민사 재판이 정정보도 및 손배 청구가 있어서 민사 재판이 또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7, 8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얘기 좀 해도. 예. 저도 최근에 그 김대남 대통령실 5시간 보도 행정관하고 한 거. 예. 이철규 의원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압수수색까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가 비판하는 언론인들, 비판하는 시민단체들 하면 다 고소고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옛날부터 보니까요. 지금 삼선 의원인데 지역에서도 비판하는 의원, 비판하는 기자 하면 다 고소고발합니다. 친윤 중에 친윤 아닙니까? 의원 아닙니까? 이철규한테 배워서 고소고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명예훼손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명예훼손권 갖고 광수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수사를 받아보면 기자들이 뭐 명예훼손 고소고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조사 받아보면 알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이명수 그때 관련된 장인수 기자 그 당시에 그 앵커했던 최경영 기자까지도 저희 대표까지도 혐의 있는 걸로 만들려고 그게 막 애쓰는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예. 검찰에 가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부담입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되나 얼마나 준비를 해가야 되나
가서 또 요리조리 돌려묻고 또 검사가 똑똑해갖고 또 약점을 또 짚을 때도 있어요. 묘하게 싹 파고들 때 이런 것도 어떻게 대응하나. 갔다 와서는 내가 오늘 잘 대응했나. 거기서는 약점을 너무 보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입증하게 하려고 아니 명예훼손 내용이 그거거든요. 김대남 행정관이 제가 물었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답변이 뭐였냐면 그게 루트가 이철규 아니야. 그거예요. 그걸 이제 뭐. 있는 사실 갖고 얘기했는데 김대남을 고소해야지. 왜 나를 내까지 예. 경찰도 출신이니까 경찰 간부 출신이니까 수사관들 그 팀들이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기소하려고. 이철규 라인인 거죠. 왜냐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이미 그 기사가 다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인가 아닌가는 이미 증거물이 다 나와 있잖아요. 밖에. 압수할 필요 없는데 윤석열이야 대통령이었으니까 검찰이 충성맹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쳐. 근데 이철규가 그럼 대통령입니까? 이철규의 명예훼손을 위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색을 당했는데 저 압수색을 딱 나왔을 때 제가 기억이 나네요. 12월 3일 아침이었어요. 계엄 당일이었습니다. 계엄 당일에 압수색을 받았어요. 그 전에 저한테 약간 그 열등감이 있었죠. 자기는 저 압수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되게 약간의 부러움이 있었는데 왜냐면 자기가 그 이명수가 지난 정권에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친구는 구속됐어야 됩니다. 근데 구속은커녕 압수색을 못 받았으니 약간 본인이 자존심이 상한 게 있었는데 저랑 마침 뭐 텔레그램을 했던가 전화 통화를 했던가 하다가 갑자기 야 압수색 나왔다 하더니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러더니 연락 두절됐죠. 폰을 뺏겼으니까 연락이 두절됐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로 막 뭐 다른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명수를 압수색한 날 비상계엄 그날 밤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는 압수색 당하고 그 경찰에서 포렌식까지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계엄이 터졌었던 거죠. 네. 그러니 12.3부터 4월 4일까지 견디는 시간들이 참 얼마나 큰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을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압수색하면 당해보면 동료들한테도 되게 미안해요. 미안하죠. 내 것만 싹 들어와서 싹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막 다 들어 엎어버린 다음에 뭐 뭘 가져갔는지도 잘 모를 정도를 막 들고 나가버리니까 동료들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그냥 그걸 다 치우고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에 일 다시 시작하려고 막 그냥 마음을 다잡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되게 마음의 짐으로 남죠. 대부분 저는 MBC 같은 경우도 갔을 때 막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저희는 뭐 회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너무 완강하게 막으면 다 현행범으로 또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러 관저에 갔는데 걔들이 무슨 뭐 무기 같은 걸 들고 막 경호원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걸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그걸 교사한 사람은 뭐 김성훈이고 김성훈한테 윤석열을 또 지시했으면 교사범은 또 윤석열이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버틴다고 이렇게 해? 법꾸라지라고 하는 거죠. 적용하려면 하는 거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누구는 안 됩니다라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바로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누구는 총 들고서 오지 마라고 하면은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또 가버리고. 저희야 그래도 여러 명 있고 회사니까 그렇지만 그 리포액트 허재영 기자는 1인 미디어잖아요. 허재영 기자 집은 그 아파트 현관문을 뜯었더라고요. 진짜로. 소위 말하는 그 나경원의 빠루 있죠. 그 빠루를 들고 가가지고 넌 이것도 이상한 게 검사가 경찰과 소방을 부르잖아요. 와서 뜯어줍니다 그걸. 소방관이 그거 하라고 저 소방관 됐겠습니까? 근데 검사가 부른다고 경찰이 와야 되고 소방이 와서 그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는 행위를 한다는 게 구조하려고 뜯으면 몰라도.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이루어진 관행 같아요. 제가 보기. 허재영 기자 문은 뜯었고 저희 김용진 당시 뉴스타파 대표 집에도 소방을 불러서 왔는데 빠루를 들고 왔더라고요. 빠루를 들고. 근데 재밌는 것은 12월 3일에 백은종 대표님 서울의 소리 굉장히 신나하셨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이 채 끝나기 전에 계엄령 선포를 했는데 서울의 소리를 좀 눌러놓고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은종 대표 정도의 수준에서는 감이 있는 거죠. 그래 저렇게 저질러줘야 국민들의 분노가 드디어 기름을 붓고 확 불타오르지라고 맨날 원래 서울의 소리는 사시가 응징 언론 아니에요? 응징 언론. 아니 그 권성동 응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조만간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아니 초심님이 조신님이 이제 야, 빨리 좀 잡아 하는데 제가 지금 바빠서 그래서 여기는 응징 언론이니까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계속 직접 가서 응징을 하는데 나이든 백 대표께서 맨날 가서 응징하다가 얻어맞고 나오시고 이제 끌려 나오시고 하는데 이 작은 언론사 흔히 말하는 규모가 작은 언론사가 갖는 이제 서름이 그런 거죠. 고문 변호사들이 딱 뒤에 버티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기면 알아서 척척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내 몸으로 그냥 직원들 밀쳐서 그냥 떠맡아야 되니까 고달픕니다. 뭐 속병 같은 거는 안 알았어요? 12월 3일 이후로 4월 4일까지는? 12월 3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가지고 뭐 아침에 회사 압수수색 저희 집 압수수색 들어오고 경찰청 끌려다니면서 뭐 포렌식 하고 아니 잠깐 뉴스 보니까 계엄령 선포를 뉴스에 나오고 아니 뭐야 이거 그래서 잠깐만 저 나갔다 오겠다 해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그 계엄군들이 이제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이 있고 담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없는 곳에 계엄군들이 버스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담장 그 넘어가는 거 제가 못 넘어가게 시민들하고 저지하고. 어디가? 막아! 어디 못 가는데 군인이 왜 가? 내려와! 위험해! 하면 안 돼! 내려와!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야 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박선원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그 담장 넘어온 계엄군들 저지해서 잘 끝난 것 같아. 고맙다 얘기하길래 그 얘기 들으니까 뿌듯한 느낌? 네, 느꼈습니다. 저는 하여튼 회사로 가다가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너 때문에 기억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제일 위험하니까 너는 어디 숨어 있어라. 하고 저희 이제 다 비상 집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숨어 있는데 전화가 와서 국회로 간다길래 전 가지 말라 그랬죠. 너는 바로 잡혀서 아마 처형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79년에 전두환이 어떻게 했는지. 5.17 확대 계엄이나 이때 언론인들이 어떻게 체포되는지 얘기해줬는데 뭐 하여튼 그냥 가더라고요. 가고 나서 해제되고 다음날 새벽 4시인가 이 친구가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게 앵커님 봉주 기자가 전화 통화할 때 뭔 얘기를 하면 야, 너 비상계엄 터지면 1순위가 의원 그리고 기자야. 그렇죠. 나 그때 몰랐어요. 몰랐는데 봉주 기자가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네. 그래도 가야 되겠더라고. 김건희 씨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은 취재했었죠. 그럼 그 길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 동네 주민한테 제보가 서울의 소리로 왔습니다. 네, 했었고 저희 뭐 3년 동안 현 정부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야, 이 기자 네가 한번 이분하고 통화해봐. 했더니 딱 통화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이다. 그 다음부터 이거는 내가 열심히 몸빵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뻗치기. 몇 시간씩 그냥 계속 뻗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 뻗치기 해가지고 포착했습니다. 그쪽에서의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연락이 그래도 한두 번 왔겠죠. 조선일보가 반응이 오지. 관심을 가져줬어요? 뭐지? 그래서 나 주진우 선배한테 이 기사를 보내니까 주진우 선배가 이 기자 조선일보가 이명수 기자 칭찬하는 거야. 좋게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김건희 씨를 걱정하는 건지 강아지가 딱하다는 건지 기사가 좀 애매하긴 하던데.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디올백, 김대남 뭐 계속 꾸준히 내가 취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차례 이명수한테 서울의 소리 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유튜버. 그렇지. 유튜버한테 당했다. 계속 당하고 있다. 계속 당하고 있다. 또 당했다. 네. 조선일보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인물한테 왜 계속 당하냐. 뒤집어서 생각하면 빨리 집어넣지 뭐야 가만 놔두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게요. 왜 저희한테 얘를 좀 잡아놓지 저희를 공격하고 엉뚱하게 저를 공격하고. 이게 저는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친인척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모 김건희하고 가까운 이모도 관계 맺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났는데도 또 보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쪽에서는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야, 소리만 좀 어떻게 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임기 5년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친척에서 이명수로 좀 자기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 좋은 기회라 생각하면서 1년 6개월 정도 또 이모님하고 잘 지내면서 이모님. 네, 또 소스를 이제 정보를 많이 그래서 서울의 소리 저 언론사는 조직적인 그 각 정부 부처라든가 경찰서, 검찰에 나가 있는 인맥들 네트워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제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취재 아이템을 쭉 펼쳐놓고 뭘 취재합시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저희 서울의 소리가 한 직원이 한 25, 25분 정도 있는데요. 취재는 유일하게 저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시민단체로 시작했던 그렇죠. 언론사기 때문에 예. 기자 출신이 아니어도 예. 글을 좀 잘 적거나 그러면 그분이 생계가 좀 어려우면 우리 대표님이 저기 기사를 써라 그래야지 내가 뭐 저기 월급이라 주시지 않겠냐 그 활동비를 주시겠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분석해서 기사 잘 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기사로 들어온 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예. 다시 재가공하는 네. 그런 기사들.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김건희가 돈에 저한테 유혹하거나 국민의힘에서도 저를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녹취록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네들은 김건희 권력에 줄을 서려고 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나를 좋아하는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렇죠. 아니 보도만 했으면 윤석열이 됐으면 제가 혜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저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에 5년 동안 윤석열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 때부터. 총장 때부터. 예. 윤석열 장모, 김건희의 불법 이제 사기 치는 것들, 요양급여 막 부정 수급하고 그런 것도 맞는데 윤석열 대해서는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검증을 제대로 대선 때 검증만 제대로 했으면 김건희 우리 7시간 관련해서 보도만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는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타치를 안 합니다. 예. 네가 뭘 하고 싶어도 저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소리와 뉴스타파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 인물의 문제점은 이거고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문제점은 이거고 하는 것이 전체 언론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가 이제 취재의 출발점이 돼서 다른 언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 취재하듯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씩 분석을 해봤다면 뭐 이런 불행한 한 3년이라고 한 세월이 뭐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단 뉴스타파로 왔을 때는 정말 성역이 없죠. 왜냐하면 JTBC나 이런 종편들은 기본적으로 오너들이 있는 곳이고 어제 중앙일보의 정치부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다가 다음 날 발령이 JTBC 정치부로 와가지고 뭐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거든요. 정체성에 혼란이 와야 정상인데 그 변신을 너무도 잘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기자들이 대부분 출세해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인프라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 큰 거대한 빌딩에 있는 방송국에서 처음에 갔는데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뭐 있더라고요.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적다라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정말 뉴스타파가 그 후원금 10년 동안 해주신 덕분에 맨날 전세 월세 내다가 처음으로 그 자기 사업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돼. 처음에 좀 그런 의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 뭐 리서처 작가 뭐 등등 하면 제 밑에만 이제 저희 팀원 구성원이 한 16, 17, 18명 됐어요. 근데 여기 전체 기자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뭐 물적 인프라나 어떤 뭐 금전적인 지원이 이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막을 때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사실 기자들은 거기서 열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 보도를 왜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레거시 미디어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정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국이 사실상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여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판이 있고 거기서 각종 로비와 음모와 공작이 하고 보도국장이 딱 바뀌면 또 라인업이 싹 바뀌고 그렇죠. 예. 그냥 소위 말하는 정치판처럼 벌어지는데 너가 하고 싶은 게 진짜 이상한 것만 아니라면 얘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보도도 많은 곳에 그 제보가 갔지만 그것을 직접 그 보도의 맥락이나 뒤에 숨겨진 의미들까지 파악해서 보도한 곳은 뉴스타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시민들이 후원금으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말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역이 너무 없는데 예. 할 게 없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때는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할 게 없는 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엇이든 계속 큰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 대선 때 할 일은 너무도 당연하게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고 해야죠. 저는 내란 끝나면 명태균의 시간이 올 거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명태균 시간이 한 이달 말이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본인도 지금 석방이 된 상태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지금 생각하고 굴리고 있을 텐데 그것과 별개로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옛날 기록, 명태균 PC나 뭐 휴대전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수사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유력한 후보들 특히 지금 오세훈 시장이야 불출마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PC 추가로 입수한 예. 그거는 이제 HDD 방식이라서 기계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라서 HDD는 포렌식을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지워도 그 흔적이 제대로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자료들까지 입수하면 아마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계속 그 보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과 가까이 있거나 그런 권력의 체제가 되어버린 보도국 뉴스룸에서 근무를 하면 사실은 역사와 시대 정신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기자고 법원을 담당하는 이제 법조 기자라면은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시민들 차원에 내려가든지 하려면 변호사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변호사들 얘기를 많이 듣고 여기저기 법률 구조공단도 가고 막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검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검사가 주는 정보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기사를 쓰니까 이 세상을 못 읽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서운한 점도 없지는 않은 네. 게 보도의 파급력을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디올백 보도도 사실은 그냥 그거를 이런 일이 있다고 받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제 기억에 네. 그때 당시 JTBC가 이명수한테 전화를 해서 디올백 보도의 취지를 뒤집는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 서울의 소리가 이 디올백을 사서 줬다. 사서 줬다. 네. 일종의 공작, 기획 공작이다라는 뉘앙스의 취지의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연락을 했더니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거라도 해줘서 고맙다.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거라도 해줘서 고맙다. 어찌됐든 디올백이 나가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홍준표 관련해서 뭐 복당 의혹이랄지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 수수 뭐 여러 가지 명태균 PC에서 나온 걸 보도하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 1월에 저희가 검찰 수사 기록 공개했을 때는 검찰의 기록이니까 그거를 제가 원문으로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재구성해서 저희가 내면은 이 레거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걸. 검찰 기록을 딱 냈더니 그대로 다 갖다 씁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포렌식한 정보들이잖아요. 사설업체에서 포렌식을 한 정보들을 했을 때 타사 레거시에서 계속 간을 봅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이걸 갖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주당이 이걸 갖고 기자회견했다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지금, 아니, 당이나 정치인의 네. 이름이 걸어놓고서 살짝 디올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보도를 못하다가 민주당이 디올백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니까 그 기자회견 보도를 하는 거예요. 권력층이 만약에 엮여 있잖아요. 그 당시는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가 엮인 보도였고 지금은 이제 유력 후보인 홍준표가 엮인 보도다 보니까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눈치를 보다가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디올백 보도를 못하는데 디올백 보도를 했다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면 난리쳐서 이제 디올백이 그렇죠. 처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되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윤석열 정권에서 패턴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 잘못 쓰고 밑보이면 압수수색 받고 탄압당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체득화된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갖다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감이 잡혀요. 예를 들면 2023년도 관련해서 조사일 것 같은데 기자들한테 물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니네 회사 빼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니까 다들 기자들의 상당수가 1등을 뽑은 게 연합뉴스예요.
그 연합뉴스 오보 많거든요. 네. 예? 사실은 오보도 많고 살짝 왜곡해서 비튼 것도 많고 어느 정당 정파를 갖다 지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 기사들도 그럭저럭 나오는데 기자들이 연합뉴스를 일단 1위로 다 뽑았단 말이에요. 계속 1위예요 지금 연합뉴스. 팩트체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몇 명이 또는 한 사람이 얼마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되게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복수로 막 하고 그나마 또 그 위에서 또 이거는 왜 좀 비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봐라 난리를 쳤을 건데 뉴스타파가 보도하면 당연히 베꼈어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 네. 레가시 언론들이 연합뉴스는 믿고 쓰는데 뉴스타파를 믿고 안 쓴다. 이러면 이제 이제 황당한 거죠. 근데 기자들이 그런 뭘 패턴이 체크하는지 몰라요. 이제 당연히 이제 윤석열이 보여준 그 언론 장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낀 거죠. 그리고 연합도 사실은 통신사라는 곳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가장 빨리 알려주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고 다른 언론사도 그 통신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반을 또 쓰잖아요. 거기서 또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연합뉴스는 제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찰 수사 받을 때 보니까 그런 기능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기들이 사설 같은 걸 쓰면서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결과를 갖고 취재가 들어와요. 질문이.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의 소스를 제가 물어보면 검사예요. 검찰한테 듣고 저희한테 확인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아주 형식적인 과정. 네. 그런 통신사는 가능한 한 팩트를 많이 전달해 갖고 거기가 취재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정부 지원금이 한 반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도 그 연합뉴스는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샌가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완전 이게 정치화됐구나. 팩트를 전달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면 오염됐기 때문에 그 연합뉴스의 기사는 받았으면 안 되는데 일단 연합이니까 쓰면 돼. 안전해.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잘못돼도 그건 연합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항상 거거든요. 그거죠. 예. 지금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뭔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100% 그게 진실일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서 많은 틀린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잘못한 거지 저희는 그냥 그 얘기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죠. 겹다운표 안에다 살짝 집어넣고 약간 항상 빠져나갈 만한 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요새 언론의 아예 기본적인 틀이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뉴스타파의 3월 6일 대선 3일 전 사흘 전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고 수많은 언론사를 유이름의 방심위가 역대급 과징금을 물려가지고 괴롭혔잖아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 과징금 몇 천만 원 얼마 뭐 신경도 안 쓰는데 그것들을 누적시켜가지고 재승인하거나 제어할 때 방송 면허를 제어할 때 타격을 주고 벌점이 방송국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그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냥 눈 뜨고 그냥 하는 정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 다른 타 언론사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죠. 야, 개겼다가는 저렇게 되는구나. MBC 꼴 봐라. 다행히 법원에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희 가짜뉴스 대선 개입 허위 보도 매체라고 한 그 누명을 씌운 게 완벽하게 지금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누명에 대해서는 거치기가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댓글 반응만 봐도 야 얘네는 가짜뉴스 맨날 하던 데 아니야. 언론이 그때 검찰 수사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야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니까 압수수색도 하는 거지. 보니까 신앙림 김만배는 구속됐잖아. 나중에 이 사람들 무죄 받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뉴스타파에 대한 이미지는 윤석열의 그 의도대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란 저런 원내대표, 공당의 대표가 뉴스타파 찌라시야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번 정권의 특징이에요. 보면 임명받은 사람이 자기가 임명받은 자리에 가서 그 자리와 자기가 속한 그 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를 심어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국민의 비난과 논리적인 비판들이 아무리 빗발쳐도 마치 참호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해. 하긴 윤석열 자체가 그렇죠. 국민이 비난을 하고 지지율이 안만 떨어지건 꿈쩍을 안 해. 뭐 나는 어차피 내 지지하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하면 되는 거고 이미 권력은 나한테 와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그걸 참호전 내지는 진지전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만은 계속 자기를 뽑아준 사람만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기관이 결국 설립 취지 같은 게 막 흐트러지고 무너지면 당연한 태도는 국가기관이 무너지는 거지 뭐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뭐 니들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심지어는 방심위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직원들이 지금 다 위원장을 반대하고 나가라고 좀 제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니들이 무너지는 거지 내가 무너지는 건 아니야. 나는 다음 자리만 보장되면 돼. 이렇게 하고 버티는 거죠.
아직도 방심위에 지금 얘기하신 건 중에 억울하다고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한 거 아마 30건 정도는 아마 남아 있을 건데 이러한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으로 국가의 운영을 맡아서 책임질 기관들이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바뀐 게 이번 윤석열 정권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보기에는 이번 대선판에서 언론 보도는 파면되는 걸 보고 나서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를 모델로 해서 좀 많이 좀 그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혼자 뛰어도 빛나는 기자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조직 속에서 그냥 함몰되어 가는 거죠, 기자들이. 진짜 실적으로 와 윤석열 정부 허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무능하고 그런 것들이 딱 봐도 보이는데 야 여기서 어떤 기자가 취재만 열심히 하면 스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기자들 뭐 자기가 취재만 하면 요즘은 뭐 공중파든 어디 있든 보도하려면 유튜브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서. 근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다고. 장인수 기자님밖에 없네요. 보니까 공주 기자하고. 검색하면 자료는 어디든 뭐 깔려 있는 것들도 많고 네. 뭐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도 옛날보다 훨씬 많고 하려면 할 수 있죠. 혹시 지금 뭐 준비를 살살 하고 있는 건 있어요? 네, 뭐 지금 지금 이제 본선은 이제 가면 예. 본선에 가서 가서 이제 이번 대선 때도 녹취록 싸움이지 않을까. 녹취록 싸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텍스트로 하는 건 한계에서 녹취를 들어야 예.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봉주 기자, 뉴스타파 등 아니면 독립 언론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강연 같은 데 가면 좋은 언론을 만들고 싶으면 좋은 언론을 악착같이 찾아서 적극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다닙니다만은 자 그래도 독립 언론을 응원하는 구독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뉴스타파에서 느낀 것은 그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 4월 4일 파면 선고 당일에 제가 한번 봤어요. 어디를 많이 보나 봤더니 지상파 방송사는 MBC 하나 정도고 그 다음 순위가 어딘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파면 선고를 받냐면 매블쇼를 통해서 매블쇼. 받습니다. 그 다음이 뉴스공장이었어요. JTBC나 뭐 KBS나 나머지 SBS나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봤을 때 서울의 소리 마찬가지죠. 서울의 소리가 디올백 보도를 했죠. 뉴스토마토라는 온라인 매체가 그 명태균 게이트의 판도를 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 보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상파가 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뉴스타파가 2020년부터 보도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적인 어젠다를 세팅하는 역할이 레거시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뉴스타파라는 것은 뉴스 컨텐츠는 만들 수 있지만 스피커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 구독자가 163만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는 택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뭐 매블쇼나 뉴스공장 그런 데를 적극 연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편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가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확산되는 이 구조가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동이 이렇게 반복돼서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정권에서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지상파 기자들이 예전에 취재 방식을 버리고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출입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지도 않았고 이 언론의 관행 방식이 그렇게 갈 텐데 어찌 됐든 시청자는 공중파, 지상파, 종편에서 많이 떠난 상황이고 거기 컨텐츠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플랫폼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선 때 갑자기 바뀔 리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레거시도 참 뭐 잘 하겠지만 군계 일학으로 여러 가지 특별한 역할은 제가 볼 때 유튜브 매체들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통찰력 있고 중량감 있는 좋은 기사를 찾아내는 건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외곽에서 독립 언론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뛰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알찬 기사, 단단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언론들을 찾아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지욱 기자, 이명숙 기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멀리서 10여 명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거는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나 된 것처럼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이 뉴스타파와 도이치모터스 보도에 대한 분노.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검찰의 상상, 가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치졸하게 짝이 없고 수준이 참 낮구나. 아니 도대체 이 검찰은 뭐 하는 조직인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치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옵니까? 철저하게 악의 정의를 짓밟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우리가 늘 그런 역사만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어차피 뭐 검찰이 그림 그리고 시작하는 사건인데 싸우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네 이제. 조사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